안녕하세요. 40대에 인생을 재정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40대가 되고 나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자포자기하고 있기에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큰 고비를 겪고 나서 느낀 교훈이랍니다. 당시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힘든 일도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었죠. 지난 시간 속에서 제가 배운 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귀신이나 괴담 같은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공감하십니까? 아마 제 사연 다 들어보시면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치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소개팅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히 고민부터 앞섰죠. 그러다가 친구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나가게 된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달리 외향적이었던 아내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밝은 성격이었던 아내 덕분에 첫 만남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 말에 거의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던 제가 답답했을 텐데 아내는 저한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했었죠. 치과 의사라고 하더니 건치 미소를 잘 지으시네요. 네? 제가 그랬나요? 무슨 말을 해도 웃기만 하시길래 저는 치아 자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너무 저만 떠들었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많이 못했네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서 천천히 알아가 봐요. 아내는 센스 있게 만남을 리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분에 물 흐르듯 다음 만남까지 이어진 거죠.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항상 웃을 일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밝았던 아내의 성격 뒤에는 슬픈 가정사가 있었어요. 아내한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고등학교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게 좀 불편했죠. 그때 솔직하게 가정사를 털어놓던 아내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남동생 다리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없었어. 두 분 다 남동생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집안이 계속 어려워서 학비도 나는 내가 벌어서 다녔어. 진짜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동안 밝기만 했던 아내의 모습 이면에는 이런 여린 모습도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게다가 아내는 월급의 반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내는 본인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참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 전 유복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자라서 과연 저 상황에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도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힘든 적 없이 평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온 아내가 멋있어 보인 거죠.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아내와 늦은 나이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처가에 갔을 때 처남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처남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격이 아내랑 너무 똑같았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처남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남이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랑 처음 보는데도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사람들은 저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무작정 뭐라도 도와주려고 해서 불편했거든요. 오랜만에 아주 웃고 떠든 것 같아요.
저는 천안과 처음 만난 날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쳤어요. 가족들과 편히 잘 지내는 제가 보기 좋았는지 장인어른이 저한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처음에 우리 딸이 치과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사실 걱정했었네. 워낙 우리 집이 가진 것도 없고 애도 아프니까 혹시나 싫어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야. 딸 시집 보내놓고 자꾸 집에 오게 하면 쓰겠어? 결혼하면 우리 식구들한테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말게. 우리가 결혼 준비 도와주지 못해도 짐은 덜어줘야지. 가족끼리 짐이 어디 있겠어요. 힘든 건 서로 나누고 살아야 이겨내죠. 장인어른은 결혼하고 나면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족이 될 사이에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딸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 장인어른께서 고민이 깊어 보이셨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장인어른은 근심을 떨치지 못하셨죠. 그 후 아내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됐는데 어머니는 아내의 성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날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싹싹하게 인사를 드려서 두 분 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내와 대화를 하다 아내의 집안 사정을 듣고 조금 걱정하는 눈치셨죠. 그렇게 아내가 떠난 뒤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딸 월급의 반이나 받아서 생활하셨대. 괜히 결혼하고도 계속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잘 알아본 거 맞지? 그럼요. 제가 인사 갔을 때 앞으로는 두 분 다 손 안 벌린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 대단한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딸한테 기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확실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제가 일하던 치과에 찾아오셨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장인어른과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죠. 음식을 기다리는데 장인어른이 흰 봉투를 내미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장인어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많이 못 담았어. 주변에서 의사 사위 본다니까 사위한테 차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러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 주고 양복이라도 한 벌 사 입으라고 주는 거야. 장인어른은 저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는지 양복을 해입으라면서 봉투를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며 말했죠.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대단한 걸 준비하려고 그러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벌 뿐이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 딸도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사위도 처가 잘못 만나서 더욱도 못 보고 산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미안하네. 장인어른은 그날 저에게 그동안 쌓아온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때 제게 건넨 봉투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금액을 떠나서 정말 자식 혼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어른과 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본인이 섣불리 예비 사돈 댁을 의심한 것 같다면서 괜히 미안해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30년 넘게 떨어져 살던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는 정말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게 큰 단점이었어요. 게다가
출근하는 아침에 아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그야말로 집안을 초토화를 시켜놓고 나가는 겁니다. 아침이니까 바빠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치울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진료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그 난장판 속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난장판 속에서 과자가 넘어가? 치우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과자 부스러기 떨어질 텐데 뭘. 한꺼번에 치울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좀 치워놓지. 집안꼴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다. 아내는 너무 피곤하다며 거실에 널브러진 채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죠. 집안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썼던 드라이기, 고데기도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저도 하루 종일 진료하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대신 치울 힘도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내한테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대체 집안은 언제 치워? 굴러다니는 양말에다가 당신 머리카락 바닥에 있는 것 좀 봐. 머리 말렸으면 머리카락 좀 치워. 그때그때 치우면 이렇게 쌓이지도 않잖아. 당신 나랑 결혼한 거지. 무슨 가정부 고용했어? 집안일은 나만 시켜? 아내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어요. 저는 입고 벗은 옷도 빨래통에 잘 넣고 심지어 양말도 그날 신은 양말은 샤워하는 김에 손빨래까지 직접 했었죠. 집에서 어지르는 사람은 오로지 아내뿐인데 왜 본인한테만 시키냐고 하면 제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용한 물건을 아무데나 두니까 치우라고 나도 자꾸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몇 번 치우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것 봐. 내가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집 꼴 좀 보라고. 이게 신혼부부 집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걸? 이게 돼지우리지 신혼부부 집이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자. 누가 어렵게 살라고 했어? 깔끔하게 살자는 거잖아. 얼른 치워. 오늘 안 치우면 나 그냥 다 버릴 거야. 알겠어. 치우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저렇게 잔소리가 심해? 아내는 저한테 잔소리가 심하다면서 투덜거렸어요. 저야말로 그 순간 무슨 여자가 이렇게 더럽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죠. 신혼 초부터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도 조금은 바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내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집안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서툰 솜씨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면 화라도 안 날 텐데 집안일은 손도 안 대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아내는 보통 주말에는 회사에 나갈 일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치과가 토요일까지 진료를 보는 스케줄이라 주말은 좀 바쁜 편이었죠. 그러면 집에서 쉬는 사람이 설거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말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설거지통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체 설거지는 언제 한 거야? 싱크대 그릇 꽉 차서 날파리 꼬이잖아. 왜 또 오자마자 시비를 걸어? 주말인데 나도 좀 쉬자. 하루 종일 당신이 먹은 건 치우고 쉬어야지. 하루 종일 쉬었으면 좀 가서 치워.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아내는 추뼛거리며 주방으로 가더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살다 저보다 더 집안일 못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대체 어떻게 살았나 싶었다니까요. 한 번은 세탁기를 쓰려고 문을 열었는데 대체 언제 돌렸던 빨래인지 몰라도 전부 다 구겨진 채 그 안에 그대로 있었죠. 분명 마지막으로 세탁기 돌린 사람이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를 불러서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이 빨래 언제 돌려놓은 거야? 세탁기를 돌렸으면 빨래를 널어야지. 깜빡했어.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말랐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꺼내서 정리하면 되겠네. 아내의 말에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 경악했어요. 건조기도 아니고 세탁기에 있던 빨래를 그냥 정리하겠다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말하게 됐습니다. 이게 건조기야? 당신 세탁기 돌려놓고 깜빡한 거야. 이거 빨래 좀 봐. 제때 안 널어서 죄다 구겨져 있잖아. 근데 이걸 그냥 정리하겠다고? 뭐 어때? 어차피 입으면 구겨질 옷 그냥 좀 입고 다녀. 내가 요새 야간 진료까지 하느라 바쁜 거 알면 집안일 좀 알아서 할 수 없어? 왜 대체 이런 걸로 매번 싸우게 만들어? 당신이야말로 본 사람이 그냥 하면 될걸. 꼭 날 불러서 무한하게 화내고 일 시켜 먹어야겠어? 이렇게 말 안 하면 아예 안 하니까 그렇지. 나도 일하고 오면 이런 걸로 당신이랑 싸우기 싫다고 몇 번 말해? 알았어. 할게. 내가 할 테니까 그 입 좀 제발 다물어. 아내는 끝까지 제가 잔소리가 심하다면서 답답해했죠. 진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싶었어요. 정말 죽어도 청소 습관은 둘이 맞춰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었겠습니까? 가끔씩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걸 묻고는 하셨어요. 요새 밥은 잘 먹고 다녀? 며느리가 음식은 좀 하나 모르겠다. 걔 음식은 잘하니? 음식 뭐 둘 다 바쁜데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그냥 일하고 사는 거지. 아내가 음식 잘하냐는 어머니의 말에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급하게 둘러댄 제 말을 듣고 며칠 뒤 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오신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진료를 마치고 들어와 방에서 쓰러지듯 잠에 들어 어머니가 온 줄도 몰랐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아내와 냉장고 앞에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찡그린 미간을 보니까 이미 아내의 살림 솜씨를 다 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정체 모를 검은 봉지를 꺼내면서 코를 막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넌 지금 이거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거 몰랐어? 누가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어도 아유 이 악취 좀 봐. 원래는 냉동실에 있었는데 해동하려고 넣어놨다가 깜빡했어요. 그래도 냉장고에 있으니까 안 상할 줄 알았죠. 냉동 냉장이 괜히 나눠져 있는 줄 알아? 그런 구분은 좀 하고 살아야지. 너 이것 좀 봐라. 색도 누래지고 냄새도 비린내가 아니라 완전 썩은 내가 나잖아. 근데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 집에서 저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도 방에 있는데 같이 들어야죠. 아유 그래.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사가 6시면 끝난다며. 근데 네 남편은 요즘 평일에도 야간 진료한다고 7시 넘어야 끝나잖니. 그러면 일찍 오는 사람이 좀 해야지. 저기 봐봐. 지금 설거진 쌓여있고 식탁이며 바닥이며 죄다 먼지잖아. 환기는 하고 사니? 진짜 인스턴트 식품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왜 냉장고를 열어보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너 그 입 좀 못 다물어?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결국 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하던 아내를 보고 뚜껑이 제대로 열린 겁니다. 그동안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던 유통기한 지난 우유에 인스턴트 식품까지 다 꺼내고 나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늦게라도 치운다고 치웠지만 치우는 속도보다 어지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치워도 치운 것 같지 않았죠. 어머니는 제가 사는 걸 보고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결국 그날 어머니는 가져온 반찬도 도로 다 가져가셨어요. 여기 두고 가봐야 다 섞여서 버릴 것 같다고 그냥 가져가신 거죠. 이제는 더 말하기가 지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건 제가 알아서 치우게 됐습니다. 아내를 바꾸려는 걸 포기하니까 점점 둘 사이에 말도 줄고 대화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 1년 차까지만 해도 어색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차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생길까 의문이었죠. 그러다 뭘 좀 찾던 중 아내의 서랍장을 열어보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아내 개인 서랍장에서 임신을 막는 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바로 아내한테 약을 들고 가서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아이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도 이런 약을 먹고 있었던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난 그냥 임신하면 몸매도 망가지고 또 배불러 오면 일상생활하는 거 불편하잖아. 솔직히 난 아직 아이 갖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냥 당신하고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갖자. 난 둘이 지내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저희 부부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는데 주위에서 저 몰래 약을 먹고 있던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배신감도 느껴졌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아내한테 크게 실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어머니와 자꾸 싸우는 바람에 중간에서 난처하기까지 했죠. 어머니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한약을 지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아내를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아내는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한약 잘못 먹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저 몸매 망가지는 거 싫어서 임신도 당분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한약이에요? 뭐야? 임신 계획이 없다니? 분명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너희 아이 계획이 있다고 했잖니? 새해 계획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새해 됐으니까 임신 계획도 세워봤는데 전 아무래도 제 몸매가 망가지는 거 못 보겠어서 싫어요. 그래서 당분간 미루려고요. 넌 대체 어른들이랑 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런 걸로 화를 내세요? 어머님 가만 보면 되게 꽉 막힌 스타일 같아요. 와, 진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임신 계획 있다고 다 말해놓고 이제 와서 몸매 관리 차원에서 임신 미뤘다고 하면 어떤 집안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어머니가 우라통이 터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잔뜩 난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알고 있었어? 지금 혼자서 저렇게 말 바꾸는 거지? 그렇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저러다 다시 마음 바꾸겠지. 아이고, 이 답답아. 진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볼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네. 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가슴팍을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겨우 진정시켜서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내가 저렇게 말대꾸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처남이랑 형 동생처럼 지내면서 가끔 용돈도 주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 있는 제 여동생 생일에도 용돈 한 번 줬던 적이 없었죠. 오죽하면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난 오빠가 결혼한 것도 까먹는다니까. 1년 내내 오빠랑만 연락하다 명절에 새언니 보면 그때서야 아 맞다. 우리 오빠가 장가를 갔었지. 그때 생각난다니까. 새언니는 내가 연락 안 하면 절대 안 해. 이렇게 시댁 챙길 줄 모르고 살림 빵점인데 입만 살아있는 여자가 제 아내의 실체였답니다. 정말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임신하게 된 거죠. 그동안 아내한테 쌓인 게 많아서 너무 믿고 솔직히 말도 하기 싫을 정도였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부모가 된다는 기쁨에 가슴 벅찼어요.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더니 성격도 변했는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죠. 여보, 내가 그동안 좀 심했지. 집안일도 안 하고 아내로서 내가 처신을 잘 못했던 것 같아. 맨날 어머님한테 말대꾸만 하고 못난 며느리로 살았던 거 미안해. 당신은 우리 집에 금전적으로 도움도 주고 아픈 동생한테 용돈도 챙겨주는데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아내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이 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이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사다 줬어요. 특히 어머니는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보양식까지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아내 손을 잡으면서 감격하며 말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네가 아이 생각은 접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저도 새 식구 단란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아내 임신으로 한동안 안 좋았던 두 사람의 사이도 예전보다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내가 임신했던 그 기간이 가장 평화롭고 화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물론이고 저도 그때는 아내와 사이가 꽤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병원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죠. 제가 아들을 품에 안아보니까 왜 그토록 어머니가 자식들 일이라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셨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온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나 회사 그만둘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만둬. 내가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당신이랑 우리 아들 먹여 살릴 능력은 충분해. 나 정말 당신 내조하면서 아이도 잘 키워볼게.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집안일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정말 아내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던 아들은 어느덧 돌잔치까지 했어요. 정말 이대로만 건강하게 커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안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를 아버지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 연세가 70 초반이라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를 검사한 의사는 한숨을 쉬며 절망적인 소리를 했죠. 환자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미 뼛속까지 암세포가 많이 전이된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의사면 뭐합니까?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사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참 한심했어요. 심지어 아들로서 너무 죄송해서 눈물만 흘렸죠.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픈 것도 몰라보고 저는 아들로도 의사로도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 그게 왜 네 탓이야. 내 몸 하나 못 돌본 내 탓이야. 그리고 치과 의사가 어떻게 다 알아보겠어.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그 순간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어머니 목소리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황망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옆에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를 지켜보다 손을 잡아드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애써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을 거야.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힘내세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힘내셔야 해요. 못난 아들이라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손자 크는 것도 더 보셔야죠.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하게 일어날게. 우리 아들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힘겹게 버티는 어머니를 보면서 믿기 힘든 진단을 내렸죠. 이제 어머니 더 이상 항암 치료는 힘드실 것 같아요. 가족들 마음의 준비하시고 마지막 인사 꼭 나누세요. 마지막 인사라뇨. 더 치료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식이라도 하라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더 이상 어머니가 못 버티세요. 체력도 그렇고 모든 수치가 다 안 좋아요. 치료받다 갑자기 떠나시는 것보다 편히 보내드리는 게 가족들한테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의사의 말에 아버지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말로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결국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에 온 가족이 어머니 병실로 모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제 2살이 좀 넘은 아들을 안고 왔더군요.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하셨죠.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다. 못 본 사이 많이 컸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아이 얼굴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침묵한 채 손주를 뚫어져라 보고만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를 보면서 힘겨운 목소리로 이런 부탁을 하며 말했죠. 애미야,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네? 아유, 안 돼요, 어머님. 어머니의 부탁에 안 된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어머니가 아니면 큰일 나요. 괜히 안아보셨다가 우리 아들 안 좋은 기운 받고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아보시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며느리 마음도 이해 좀 해주세요. 대신 어머니 가실 때는 제가 잘 배웅해 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며느리로서 어머님한테 대들고 그랬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애한테 부정 타니까 그냥 황천길 조심히 가세요. 이 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순간 온 식구들이 다 아내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냉랭해진 병실 안에서 뭐라고 소리쳤는 줄 아십니까? 글쎄, 우는 애를 달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보, 지금 우리 아들 우니까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혹시 어머님 잘못되시면 그때 연락해. 그리고 아내는 병실을 도망치듯 뛰쳐나갔어요. 진짜 욕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병원이라서 겨우 참았죠. 그리고 집에 가면 다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잔뜩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힘겹게 부르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바짝 다가갔죠.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의문스러운 말을 남기셨습니다. 경보야, 이리 와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손주가 네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엄마 먼저 가더라도 꼭 내 말 명심하고 다 확인해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뜬금없는 소리에 놀라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슬픈 와중에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만 떠올랐죠. 빈소가 차려지지 않으는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듯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을 한 며느리 같았어요. 자기 가슴팍을 내리치면서 오열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살아 계셨어야죠. 그 모습을 보는데도 저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저는 굳은 결심을 했죠. 결국 아내 몰래 아들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죠. 너무 놀라서 같은 종이를 여러 번 확인할 정도였어요. 바로 제 아들과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거 정말인가요? 확실한 겁니까? 이거 정말 맞는 거냐고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불일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것만 같았어요. 한동안 정신이 멍해져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제 아들이라 믿고 2살이 넘도록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결과랍니까? 기막힌 현실에 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 얼굴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다짜고짜 화를 내며 아내한테 소리쳤어요. 야, 너 어떻게 사람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난 당신이 정말 정신 차리고 변한 줄 알았어. 그리고 정말 너랑 아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뒤통수라니. 그리고 갑자기 이게 뭔데 내 얼굴에 던지는 건데?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미친년이랑 살다가 나도 돌아버리겠다.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서류나 확인해보고 떠들어. 그러자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열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저한테 횡설수설하며 말했죠. 여보, 이게 뭐야?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검사해볼 거라고 생각은 못했냐? 너는 진짜 천벌받을 년이야. 나는 철석같이 내 새끼라 믿고 지인들 가족 모아서 돌잔치까지 했어. 그런데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애 아빠 대체 누구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보, 나도 몰랐어. 뒤늦게 알아서 나도 어쩔 방법이 없었다고.
내가 아이 갖자고 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몸매 망가진다고 싫다고 했지? 그리고 또 뭐? 나랑 신혼 즐기겠다고 약까지 먹더니 뒤로는 딴 놈이랑 바람 펴서 애를 만들어 와?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새끼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울 생각을 하지. 미안해. 여보, 너무 미안해. 근데 정말 잠시 스쳐간 인연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아내 입에서 나온 변명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모든 화근이 거기서 시작한 거죠. 그 친구가 이혼 후 남자친구를 새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미 결혼 3년 차에 그 넷은 다 같이 모여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둘이 친분을 이어오다가 저 몰래 무려 10개월이나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동안 먹고 살겠다고 병원 일로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만 바보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라니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상간남이랑 헤어진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미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이 키우기로 혼자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저한테 울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생명은 소중하잖아. 애를 어떻게 지워. 당신 의사라서 잘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데 우리가 이 애를 책임지는 게 국가 발전에도 좋은 거잖아. 출산율? 너 지금 장난쳐? 넌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 나오게 만들어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집을 박차고 나오는데 아내는 제게 끝까지 매달렸고 저는 아내를 밀치고 그냥 나와버렸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더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아내는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렸죠. 하지만 저런 짓을 해놓고 법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명백히 아내의 잘못이라 법원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도 않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상간남도 끝까지 추적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걸고 보니까 상간남은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죠. 완전 아내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없었다면 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우고 있었겠죠. 그런데 뻔뻔한 아내는 이혼 후에도 병원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군요. 여보, 나 회사도 그만뒀잖아. 이렇게 쫓겨나면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야. 그 회사도 당신 믿고 그만둔 건데.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었으니까 그랬지. 근데 네가 날 속인 거잖아. 결국 네 무덤 네가 파고 들어간 거네. 아이 몰라. 나 못 살아. 이렇게 거지처럼 못 산다고. 저는 아나무인으로 바닥에 누워 발악을 하는 아내를 결국 경찰에 신고했죠. 거기 경찰이죠? 여기 웬 미친 여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서 심각한 영업 방해 중이니까 얼른 잡아가세요. 그러자 아내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다 제 발로 도망쳤어요. 진짜 끝까지 비겁하고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놀란 건 저와 저희 가족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장인과 장모는 큰 충격을 받고 절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처럼 아끼던 처남은 제게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매형, 우리 누나 때문에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잠시나마 매형으로 지내서 감사했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남의 문자에 차마 답장할 수가 없었죠.
어차피 이쯤에서 정리될 인연이라면 그래도 나이 더 먹은 제가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처가 식구들과도 인연이 정리됐어요. 아내는 처가에서도 결국 쫓겨나서 어디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죠. 그렇게 남 속이고 겁 없이 살더니 결국 저런 현실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미친년 도려내고 제 인생을 제대로 정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치과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아이와 정이 들었는지 저는 가끔 봉사로 보육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가기 시작했죠. 아버지도 여동생도 제가 봉사를 다닌 후부터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가슴에 묻고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고 있어요. 떠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도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을 잃기 전에 한 번씩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행복으로 채워보며 살아갈게요. 그러니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